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책 좀 우리 한번 우리 힘을 합쳐서 간단히 한번 발제해 볼까요? 좋아요. 무슨 내용이 있나? 우선 제가 먼저 처음에 한 사람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다독가 홍명이. 이분으로 시작합니다. 이분으로. 홍명이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임꺽정. 네, 임꺽정. 저도 이제 완독은 못했는데 홍명희의 벽처 홍명희의 임꺽정 이렇게는 알고 있었고 서점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뭐 다 영화로 보거나 뭘 끝냈기 때문에 저걸 다 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번에 글 보고 알게 된 것은 홍명희가 조선 최고의 다독가였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제강점기거나 개화기 그러면 저한테는 한 300년 정도 먼 옛날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홍명희가 접했던 책들이나 우리가 봤던 거나 별로 다르지 않고 이 사람도 현대인이었네. 얼마 전에 살았던. 상당히 많은 지식에 머리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굳이 옛날 조선시대에 임꺽정을 썼구나.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임꺽정만 좋아하던 옛날 조선시대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러게요. 현대인인데 너무나 많은 걸 다양하게 봤어. 그런데 굳이 임꺽정을 딱 찍어서 썼다. 이게 아주 저한테는 멋지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한동안 월북했거든. 맞아. 월북하고 안 내려와요. 아. 그리고는 북한에서 고위직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랬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인기를 끌던 유명 작가가 있는데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80년대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분이 쓴 임꺽정 금서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금서였죠. 근데 그걸 본다는 것은 맞네, 이제 맞네. 딴 얘기인 거야. 그렇지. 뭔가. 근데 드라마에서는 되게 힘센 으라차차 장사꾼 맞아요. 이렇게 응, 임꺽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본으로 임꺽정을 쓰죠. 근데 어쨌든 홍명희 이분은 그런 분이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신채호. 신채호 아세요? 신채호? 네, 알죠. 알죠. 이분 저는 어릴 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 가지 야사로 무슨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야사가 야사로 어떻게 있어요? 알았냐면은 네. 이분은 일제 강점기 이후로는 세수를 할 때 서서 했다. 맞아. 왜? 그걸로 유명해. 왜냐면 왜겠어? 꼬져 알아보고 싶어요. 왜 서서 했을까? 나 지금 나 처음 듣는데? 왜 이게 세수를 무슨 서서 해 소리야? 그냥 똑바로 서서 왜? 나 역사 가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어머, 세상에. 야사는 알아야지. 뭐지? 역사 가들이 원래 야사에 주는 야사에 강하잖아요. 역사 가. 꼬전님 알아맞혀 보세요. 선생님이 해준 재밌는 얘기만 그렇지. 기억하. 당연하죠. 제가 바로 그런 걸 자다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네. 모르겠는데. 꼬전이 왜 서서만 했을까? 네. 혹시 디스크? 아 디스크 일차적인 되게 걱정. 일리 디스크. 있다. 이분은 절대로 일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허리를 고기도 못 굽히지 숙인다. 않겠다고. 그 정도의 이분이 맞아요. 대단합니다. 뒤로 젖혀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아무튼 서서 좀. 그건 이제 물론 거의 그 얘기 여기 안 나와요. 네. 그 얘기 안 나오는데 일목십행이란 말은 뭐냐면은 한 번에 10줄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속독가죠. 한꺼번에 단번에 파악하는 분이었다. 이분은 이제 역사가시고 근데 뭐 교수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중국에 망명 가서 계속 저항하면서 조선 뭐 상고사 이런 식으로 조선 역사를 쓰신 아나키스트예요. 또 게다가 처음에는 이제 민족주의자였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무정부주의자로 바뀌는데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그 독서의 특징을 좀 소개해 줬고요. 세 번째는 김구. 뭐 김구 그럼 당연히 유명한 게 뭡니까? 백범일지. 백범일지죠. 백범일지를 쓰신 김구의 독서여정. 이분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인이 그 개화기부터 일제 그리고 해방 그리고 한국 그 남북한의 분단 시기까지 모든 순서마다 겪게 되는 사상적 변화를 차근차근 밟아간 분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책을 봐요. 동학일 때는 동학책, 또 뭐 불교로 갈 때는 불교책, 기독교로 갈 때는 기독교, 조금 이따 마지막에는 사회주의까지 모든 걸 섭렵하는 대단한 독서가셨는데 우리한테 알려진 김구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한테는 뭐 테러리스트가로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일본에 가장 무서워했던 일본이 무서워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니까 아, 저 사람 폭력적이고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 이분은 가장 오랜 시간을 교육운동에 바쳤던 분이고 독서에 열심히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나중에 무장투쟁을 선택했겠습니까? 마지막 길이 그거였으니까 그랬겠죠. 하여튼 이 초기에 나오는 세 분, 우리 저 강성호 작가는 그랬는데 어떻게 말하면 마지못해 했다. 자기는 말하고 싶은 게 비밀 독서회였지만 그래도 이제 조선의 독서가들 얘기하려고 그러면 세 분을 안 꼽을 수가 없어서 배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 저는 아주 흥미롭게 홍명이, 신채호 그리고 김구에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분 나눠주세요. 다음은 저네요. 네. 식은땀이 나시죠? 벌벌벌 나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이제 4, 5, 6장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더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이 처음은 서두에 나오다가 이제 4장은 중국 대륙을 누빈 독서가들인데 저희 그 한참 이 독립운동 하던 시대에 너무나 중요했던 또 이 근거지가 상하이나 중국 쪽이잖아요. 네. 이제 임시정부도 그쪽에 이제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독립운동이 활발했는데 김산과 김학철이라는 인물을 이제 좀 부각시키면서 당시에 이제 이 중국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리고 또 아주 그 영향력이 있었던 이 저희 독립운동가들을 좀 다루면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다독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이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 행동들을 더 결정했던 이 파트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사실 읽어보진 못했고 그 심용환 작가님이라고 요즘 되게 네네, 유명하시잖아요. 심용환. 네네. 예전에 그 IMF 때 저기 강의를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한 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제 니뮤에스의 아리랑 그렇죠. 얘기를 김산의 이야기. 예 하셨어요. 근데 이 책의 초반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니뮤에스의 아리랑에서 이제 이 김산이라는 이 독립운동가 당시에 우리나라도 잘 몰랐던 어떻게 보면 약간 묻혀있던 독립운동가인데 너무나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그렇죠. 이 김산이 이제 부각이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김산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이분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너무나 책을 사랑했던 분이고 뭐 톨스토이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섭렵하면서 얼핏 토이스토리라고 들었어요. 아 톨스토이 이제 네. 발음이 제가 발음 부탁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톨스토이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러시아 사회주의적인 어떤 책들도 좀 이제 읽어가면서 본인의 독립운동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세워가는 뭐 이런 일대길도 나오고 김학철님도 이제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김학철이란 독립운동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80년대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아 그래요? 아, 저런 멋진 운동가가 있었구나. 왜냐면 그 당시 살아계셨거든. 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사상적인 어떤 전환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독립운동의 길로 이제 접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문학 어떤 평론이나 이런 비평 쪽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좀 활동하시면서 묻혀졌던 그런 사상운동의 뭐랄까 뭐 물꼬를 좀 트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사장이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김산이 너무 저 슬픈 게 참 우리나라 내에서는 혁명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혁명가로 나서요. 그것도 비극적이고 나중에는 또 중국인들에게 또 의심을 받아가지고 일본 글쎄요. 간첩 아닌가. 맞아. 그 처형을 잡혔다가 맞아. 아 그래요? 아 잡혔다가 풀려나셨는데 그 사실을 니메일스가 나중에 알고 너무 놀랬다는 얘기가 나오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슬프죠. 너무 한국의 비극이야.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슬퍼. 얼마나 그러게요. 참 우리나라 위해서 하려고 하면서 남의 나라 혁명가를 도와줄 수밖에 없고 맞아. 또 의심당하고. 맞아. 비극적이에요. 슬퍼. 하여튼 김산에 대해서 이 니메일스가 너무 매력을 느꼈나 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고결하다. 고결하다고 썼거든. 우리 생각에 독립운동가 그러면 무식할 것 같고 막 손에 막 수류탄 들고 다닐 것 같고 그럴 아니 것 같은데 패셔니스타 약간. 이분은 그런 패셔니스타. 분이죠. 이분은 특별히 김산은 그런 분이에요. 패셔니스타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 사진 때문에 저 그래서 여러 학생 때 영화. 니메일스 아리랑이 또 그 당시에 필독서였는데 읽고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아 독립운동이나 사회 변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거다. 왜냐면 김산의 묘사가 니메일스의 묘사가 그랬거든. 한국이 이름도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잃은 나라인데 그 조선인에 대해서 니메일스가 주목했다는 게 너무너무 특이했고 그렇게 압도당할 만한 인격적인 모습은 뭘까? 그게 궁금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빨리 티켓 빨리 해요 빨리. 김산은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김산과 김학철은 이제 이렇게 예, 넘어가고 5장 전 사실 이제 뭐 4장도 뭐 재밌긴 했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5장에서 갑자기 페미니스트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 시대의 페미니스트라는 그 단어의 이 조합 자체가 좀 뭔가 생소하기도 했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5장하고 6장은 이제 페미니스트 이제 한국 페미니스트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나혜석 님이 나오세요. 맞아요. 나혜석 님.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고 당시에 이제 신여성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이 신여성이라는 게 이제 이때 일제의 강점기잖아요.
모든 게 다 억압되지만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삶이 완전히 뭐 그냥 남성이 종속되어 있는 삶이 되게 당연시되던 어떤 시대에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너무나 당당하게 글로 표현했던 대표 주자로서 요 나혜성님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좀 사실 좀 처음으로 접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고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분의 활동이 만약 이어졌더라면 동일하게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고 맞아. 너무너무 맞아요. 이슈화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일제강점기였던 요 당시에도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이런 특성, 여성과 남성의 어떤 신체적 특성을 이제 가지면서 그것이 왜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사회적인 어떤 일하는데 분기점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의식도 좀 내시고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뭐냐 본인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되게 낱낱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어떤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거 모성애 이런 게 아니라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된가 맞아. 그리고 이런 여성적인 신체를 갖고 있는 것에 때문에 어떤 것이 정말 힘든가 뭐 아이를 키우는 거라든지 육아라든지 없어 뭐 세세하게 그걸 되게 적나라하게 이제 다 표현을 하시고 솔직하게 오픈을 하시고 이래서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어떤 페미니스트 운동을 이제 하셨던 걸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나오고 또 뒤에 이어서 이제 아까 우리 작가님이 칠성이 누님 이제 나오시는데 어디다 대고 누나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여성 해방 운동과 정치성 6장에 나오는데 맞아요. 두 분의 결이 좀 뭐 비슷하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성이라는 분도 당시에 이제 너무나 유명하고 맞아요. 또 이제 한국 여성 운동사가 있다면 굉장히 중추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근우회라고 있는데 신관에 못지않게 굉장히 들어봤어요. 교과서에서 굉장히 근우회 막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근육 생각도 나고 근력 정말 여성 나고. 역사가 맞네. 역사가 맞아. 레스 모임 아니죠? 근데 근육회가 아니에요. 근우회를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내 또는 어머니라는 제한된 역할을 벗어던지고 치열한 역사의 현장에 뛰어든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만든 근우회. 이거 사실 이거 저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냥 여성들도 근우회. 이렇게 말해요. 여성 운동 해서 남성들 근우회. 운동 쫙 말한 다음에 여성들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있었다. 맞아. 근우에 이런 게 있었다. 별책 몇 줄로 부록처럼 나오는데 끝나죠. 이 표현이 일단은 너무 좀 뭔가 좀 웅장한 느낌이 좀 들었고 거기에 정칠성님은 여러 가지 어떤 파트도 있었지만 이분들은 이제 지역에 내려가셔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초반에는 이제 당시에는 막 기생 이런 게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분이 기생 맞아요. 출신이셨고 본인이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또 근우회하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책을 이제 읽어가시면서 이분도 이제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이제 뭔가 트이신 거죠. 그리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주체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시고 그 깨달음을 이제 근우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진짜 주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말을 탔잖아, 말을. 말을 타고 다니셨어요. 정말 너무 당시에 좋아. 되게 핫 이슈였대요. 이분의 이 말탄 여자들이 사진이 말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진짜 핫이다. 아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목포를 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목포 문학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4명의 목포 출신 작가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둔 건데 3명은 다 들어봤어요. 김현 평론가, 그다음에 김우진, 그다음에 한 명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하고 뭐 그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한 명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박화성이라고. 박화성? 네, 이분이 여성인데 작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현대문학이지 현대문학. 아니요, 이 시대에. 그래요? 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너무 천재여서 중학생 때 이미 선생님을 한 거예요. 교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활동도 하고 오빠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 집안이었고 얼마나 글을 잘 쓰고 했냐면 펄벅 당시에 이런 작가들이랑 어머, 만날 어머, 정도의 어머.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는.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진짜 이 여성들 그 당시에도 정말 똑똑한 여자들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렇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너무 멋있는 분이더라고 이분도. 그러니까. 정칠성. 정칠성. 이름도 약간 칠성파. 나는 칠성사이다인데 그럼 칠성파야? 칠성파. 아니, 정신 칠성사에는 세계가 너무 달라? 탄산톡톡인데 아. 칠성파는 약간 딱 있어. 카리스마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도 약간 좀 그렇게 네. 카리스마 있는 활동 많이 하셨고 맞아요. 당시 지금도 사실은 막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막 언론 이슈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당시에서 뭐 여성의 정조관념이라든지 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맞아. 우리 옛님께서 눈이 네. 반짝하실 만한 칠성파 주제들을 좋아하지. 굉장히 거침없이 표현하시면서도 근데 또 사회의 시류를 잘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메시지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근데 이게 묻히면 안 되니까 이게 또 뭔가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가면서 본인의 메시지는 또 분명히 던지는 이런 막 이런 것도 좀 잘 하시고 아주 자글시기 뚜렷하시네. 네네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멋있다. 너무 이 파트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알게 되는 정보 면에서도 신선했지만 아니 이 당시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걸 사실 처음 알게 그러니까 너무 돼요. 옛날이 아니죠, 그죠? 네. 요즘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을 오히려 굉장히 지금 받았어요. 훨씬 더 맞아요. 좋습니다. 파급력 있을 것 같은. 또 이어서 그래서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어져요. 그런 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책의 영향을 받고 어떤 책의 영향을 받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일엽, 나혜석 우리 언니들 이어서 이제 박언니, 뭐 정치성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엘렌 케이라는 스웨덴 작가 아까 약간 말하다가 쿠사리 먹었는데 엘렌 케이. 쿠사리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요. 거절. 엘렌 케이라고 거절. 이 사람이 스웨덴의 한국 1세대 페미니스트인데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이 사람은 모성보호 운동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성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할 때는 사실 모성보호와 우생학 이게 기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비판할 지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성은 모성 본능을 타고났고 여성의 모성은 천직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는 거 천직인데 지금 이제 산업화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 여성들이 막 이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애들이 보호도 못 받고 제대로 못 키우니까 여자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말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시작이긴 한데 어쨌든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해진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운동을 하셨는데 거기 어떻게든 옆으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고 어쨌든 이 분이 그러면서 또 우생학이 뭐냐면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또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즐겁게 연애를 해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즐거운 연애, 그러니까 자유주의 연애를 이분이 되게 또 되게 재밌죠. 그 약간 시작과 모순적인. 의도는 다른데 건강한 아이 낳기 위해서는 좋은 연애 해야 되고 자유로운 연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로운 이혼도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복합적인 면으로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나혜석이라든가 김일엽이라든가 하는데 이거를 저는 오히려 이제 박언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또 페미니스트 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혜석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자유주의 연애에 또 꽂혀서 자유주의 연애를 실천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박언니 씨는 이 엘렌 케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변형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성이 여성의 천부적인 직업이 아니라 그냥 그건 선택의 여지고 오히려 동등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더. 그래서 모성 보호 운동을 오히려 여성의 노동 환경 운동과 바로 연결을 해서 그것은 이제 뭐 육아나 이런 건 선택의 문제지만 노동 환경은 열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성이 보호되지 않으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 권리를 획득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막 한 달간 유급 출산 휴가, 육아 이야. 그리고 인부 상담소 사나원 타가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해도 거잖아. 획진적이야. 이분이 진짜. 그게 30살에 죽어요. 너무 안타깝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어졌고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야기에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지금도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이게 그러니까. 벌써 1920 몇 년인데. 그래서 저는 이 박언니 씨가 굉장히 이 시대에 또 다른 사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떠나서 더 이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이 최영숙이라고 네. 비극적이에요. 이분 역시 엘렌 K 영향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엘렌 K가 좋아서 스웨덴까지 가서 유학을. 야, 그 당시. 근데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딴 나라에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5개국어도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스웨덴 너무 이제 동떨어진 나라잖아. 문화도 다르니까 외로웠나 봐요. 근데 외롭고 어떻게 해서 저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5개국어를 하는 똑똑한 여성을 아무도 안 써줘. 아무도. 유독 아무도 안 써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기도 전에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만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회자되면서 그게 화제가 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받고 뭐 정종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실력과 커리어는 묻히고 오히려 그냥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비극. 근데 웃긴 건 이 사람이 인도 유람이라는 책에서 이미 밝혔어요. 아무도 그 책을 보지 않은 거야. 아니 간디도 만난 분인데. 네, 간디도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그 책을 보거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정확히 파악도 안 해놓고 마치 숨겼던 것처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비난을 받아서 그것이 얼마나 여성 지식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랬는지에 대한 또 안타까움을 또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8장은 제목이 뭐냐면요. 과학 조선을 꿈꾼 독서가 들어. 약간 한국의 빅뱅 이론 같은 시트콤 알죠? 한국의 네네. 빅뱅 이론. 약간 너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특히 저는 이상설 씨라고 해서 수학을 엄청 사랑한 혁명가예요. 이 사람 원래 수학 연구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되게 똑똑했어. 그리고 수학을 그냥 수학 관련 외국책을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생각 덧붙이고 자기가 발전시켜서 또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더 원했을 수도 있는데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혁명을 하게 했고 그리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상성을 얘기하고 또 나경석은 나의 속의 오빠. 근데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아인슈타인이라던가 이게 일찍이 유학에 가는 혁명가들은 대체로 문과로 가는데 이분은 애초에 공대를 갔어. 그러네요. 네. 이분도 이제 그 공대를 가기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아인슈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소개한 책들을 보고 일찍이 공돌이로 돌아섰다. 자기의 그걸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한국의 아인슈타인도 소개하고 운동을 하다가 약간 이건 제 해석이지만 뭔가 자본의 맛을 들었는지 눈을 떴는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로 확실히 돌아서서 기술자로 공장도 뭐 그러니까 그쪽 일을 하는 걸로 또 이제 또 돌아선 게 아니라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짜 그 시대에. 실력자가 있구나.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과학 중에 요리법도 있어요. 이제 여성 중에 방신영이라는 분이 처음에 그럴 생각 없었는데 자기 집에 놀러 온 어떤 이제 다른 이름 까먹었는데 그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엄마가 만든 음식 먹고 너무 맛있다면서 이거 요리법 이거 남겨라. 네네. 그래서 이 방신영이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 말을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그러다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약간 의학 영양학적으로 음식을 접근했던 소름 돋아. 이제 누카다 유타카라는 이제 일본 의학 박사 책을 읽고 네. 음식과 약간 의학을 접목해서 또 그런 책들을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이 일제 강점기 시대 해방 전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조선 요리 제법.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다.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과학 도서로 저는 이것을 그냥 일상의 그냥 살림책 뭐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과학책으로 접근을 했다는 게 또 굉장히 신선하고 의미 있다. 요리는 과학이니까요. 종원 씨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장에는 비밀 독서회. 이제 그래서 독서회가.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것이 그냥 우리끼리 꽁냥꽁냥 책 읽고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회 운동으로 그리고 우리 저항의 운동이 되는 그런 비밀 독서회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 이름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그 순조가 돌아가셨을 때 1926년인가요? 6년 60만 세 운동. 을 위해서 비밀 독서회가 얼마나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독서회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움직임을 계획해서 60만 세를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독서회가 점점 커지면서 정말 사회운동 그리고 강점기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영향을 미쳤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되게 재밌게 이건 부분을 봤는데 책 읽는 법을 이야기할 때 이 작가님 우리 강성호 작가님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비밀 독서회가 더 의미 있었던 게 문독이라는 건 이제 그냥 조용히 묵독 조용히 내가 책을 읽으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 뭐라고 하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회독, 윤독 뭐 회독. 회독이라는 책 방식을 통해서 문독으로 책을 읽고 온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묵독으로? 사람들이 묵독, 왜 이렇게 문독이라고 하지? 무는 뭐야? 어쨌든 묵독을 통해서 조용히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회독, 다 같이 토론하고. 우리 하는 거잖아. 우리들이 그냥 그렇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 토론이 없이는 사실 책 읽는 그 사상을 발전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회독이 이 비밀 독서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그렇지. 자리 잡으면서 회독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상이 바뀌고 그리고 질문하고 질문을 통해서 사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독서법을 무려 우리 강성호 작가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가지로서의 이 회독의 의미를 그렇지. 소개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밀 독서회와 회독의 의미가 얼마나 이 저항 운동과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을 일깨워주고 확장시켰는지에 대한 소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다 묵독을 한 거지. 홍명이든 누구든 혼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때부터는 같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했다. 맞아. 이제 그런 얘기 같아. 네, 그리고 소그룹이 번져서 전국으로 나가면서 얼마나 그 사상이 이제 발전을 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9장은 마무리되죠.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급 사회인데 맞아. 양반하고 상놈 중인들이 있을 텐데 맞아. 쉽게 여성이 있을 텐데 맞아. 그거를 똑같은 라운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한다? 불쾌하고 힘든 일이죠. 어떤 맞아. 사람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되게 그걸 해낸 힘드네요. 거야. 예, 그 회독의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독은 누구도 거기서 가르치거나 일방적으로 독식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독식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뭐 질문하게 한다. 네. 질문의 힘을 맞아요. 키운다.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시작했다. 20년대. 특이한 점은 20년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 20년대인지 아시는 분? 왜 하필이면 10년대도 아니고 30년대도 아니고 20년대에 이랬을까? 약간 수탈이 심해졌나?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역사가 제가 분명히 20년대는 읽었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문화통치 그렇지. 역사 진짜 역사수. 역사수가 아시네.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근데 시험 맞아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열받는 것 공무원 중에 시험 하나가 합격은 열라였어. 맞아. 수업 시간에 거기서 차별도 있고 문화적으로 억압을 하기 시작하고 언어를 뺏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슬슬 이제 반기 저항 정신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30년대. 그 얘기.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맞는데, 뒤에 나와요. 맞아요. 그래요? 회 10장 20년대가 혹시 가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20년대 역사수가 말해 보겠는데 역사수. 일제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일본도 20년대가 전성기였어요. 전 세계에 어떤 선진국의 그렇구나. 문화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있었어 그때. 일본이.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통치 시기. 이 3.1운동 때문에 놀래갖고 조선인을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풀어주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일본도 민주주의 시기. 그래서 한국에서 문화운동이나 이런 독서 모임들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그랬구나. 근데 왜 30년대 갑자기 얼어버렸을까?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일본이 이제 수탈을-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일본이 민주주의가 깨지고 군인이 짱을 먹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부터는 갑자기 모든 게 얼어붙으면서 이 재밌게 독서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기 시작해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제가 소개할 제가 끼어들었네. 아니 뭐가 물 흐르듯 네, 넘어갔어.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비밀 독서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비밀 독서대 이야기예요. 이게 20년대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년대 되면서 문화 통치 이런 걸 하면서 보통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만들었대요. 그럼 이제 교사가 필요하니까 조선인들 중에도 내가 장학금 줄게 하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주고 막 그 일본의 일제 그 사상을 엄청 주입을 시키는 거죠. 일본어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치. 이 조선인들이 교사가 되면 막상 막 일본인 교사랑 조선인 교사랑 차별해서 승진도 많이 못하고 돈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조선인인데 조선인의 어떤 것들은 하나도 가르칠 수 없고 오히려 그걸 부정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맞아. 이 교사들 중에 일부 계층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이제 이런 독서회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왜 어른들이 싹수가 노란 놈은 이렇게 젊어서부터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전에 이미 어떤 어른이 아니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렇게 싹수가 노란 놈한테 왜 이렇게 웃기냐 지금. 아니, 지금 이미 사범대학에서 이런 싹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양 사범대학교,
대구사범대학교, 진주사범학교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평양사범학교에서 신흥교육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는데 이 신흥교육이 이제 그런 뭐 사회주의 당시에는 사회주의나 이런 좀 혁명적인 사상들을 담은 그런 잡지인데 요걸 또 되게 재밌는 게 일본인 중에 조코 오네타로라는 사람이 이 조코 오네타로. 네네. 그 사람이 신흥교육이라는 잡지를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일본인인데도 내가 보니까 조선인들이 너무 차별을 받더라 하면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네, 다른 이제 일본인 교사들한테 우리가 이거 불합리한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운동을 하자고. 근데 뭐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신흥교육이라는 잡지가 되게 유명해지면서 대구 사범학교 학생들도 읽기 시작하고 진주까지도 가고. 지금 생각하면 여기가 되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랑 굉장히 먼데 그때는 이제 마르크스 계열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진주 사범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교사도 노동자다. 그래서 교원 노조를 결성을 했다고. 전교조가 벌써 시작됐어. 그 시대에. 벌써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 이 그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은 네, 거의 진짜로 오래전부터 했어. 그쵸. 그 사람들은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책이라는 방식이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책에서 읽은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널리 퍼뜨려보자. 너무 재밌다. 네, 이런 운동까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제 조선어를 쓸 수 없는 시대의 비밀 독서에는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해방 후에 이제 이기문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글 더 이상 쓰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엄했던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인자하게 뭐 숙제 안 해와도 혼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시조를 가르쳐 주시고 조선어로 편지 쓰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더니 나지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으로 조선어는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슬퍼. 그때가 이제 소학교 4학년 때 한글로 이루어진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또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왜 한글을 못 쓰겠냐 아까 그 옷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때문에 전쟁을 이제 하려면 중일 전쟁 이런 거 태평양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선인들한테 그냥 총을 쥐어줄 순 없잖아요. 철저하게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개조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언어도 맞네. 쓰지 말고 너넨 일본인처럼 사고를 해라.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또 아이러니하게 조선어를 오히려 활용을 해요. 조선어를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조선어랑 일본어는 뿌리가 같아. 이런 이론을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이제 막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선어로 된 책 자체를 읽는 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불온한 반역 행위였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유명한 비밀 독서회가 상록회. 네, 상록회란 이름이 조금 이제 익숙한 게 그 상록수라는 소설에서 맞아. 실제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읽었던 책이 좀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책 아니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조선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았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촌 소설, 농촌 계몽 소설. 그래서 뭐 이광수의 흙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고 그다음에 역사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이분들이 또 되게 우상화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렇지. 네, 무솔리니와 히틀러.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유가 있어요. 무솔리니와 히틀러에 관한 이제 책들은 일본이 유일하게 허락하는 그 선안에 들어와 있는 책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자기들이랑 군국주의자들이니까 입맛이 자기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괴가 같은 사람들을 추앙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한계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많이 읽었던 흑이나 이런 소설들을 쓴 작가가 이광수인데 이광수라는 사람이 민족 개조론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죠. 민족은 아직 열등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를 개조시켜야 된다. 이게 뭐 한계가 사실 분명한 그런 좀 이론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에 굉장히 꽂혀서 맞아 우리가 열등하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려면 영웅이 필요해 하면서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이해가 가죠.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식민지가 된 이유를 자기들이 열등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침략해서 식민지가 된 거지 열등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 들긴 왜 우리가 뭐 맞아. 당하면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그렇죠,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자책하게 있으니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건전하게 하면 사실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제 시대적 그래도 한계도 히틀러는 있었다. 그렇게? 무솔리니 네, 도전. 네. 예. 아 재밌겠네요. 그 아유. 30년대 아까 2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막 네. 독소회를 통해 켰는데 지금 30년대에는 양상이 바뀌어서 파시스트나 그런 어떤 군국주의자들을 영웅화시키는 시점에 한국인들도 거기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흐름이나 일본의 흐름하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일본이 열어주면 우리도 열리고 일본이 닫으면 우리도 닫히고. 그치. 그래서 아마 국내 우파들도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히틀러나 그랬을 수도 무솔리니를 있겠다. 좋아하는. 사실은 그 당시 양심적인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좋아했대요. 뭔가 유럽의 그 주눅 들어있던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풀리고 전 국민이 고용되고 집도 생겨 차도 생기고 효능감을 주니까 마치 그 트럼프 좋아하는 미국인들 그것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딱 그 생각했어요. 뭔가 무섭다. 있구나. 그걸 좋아하는 시대가 왔던 거죠. 근데 얼마 이제 사람이 자꾸 치이고 약해서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맞아. 당하고 그럴 바에는, 그러면 다 당연히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막 어. 강해지고 싶잖아요. 분노가 너무, 커지지. 너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30년대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그 붐이 그렇게 이니까 전쟁으로 터지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40년대 전쟁이 터진 이유는 30년대 예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막골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동막골? 배부르면 동막골 거기서 보면 아, 웰컴 투 배부르면 동막골에서. 전쟁 안 나러. 예, 웰컴 투 동막골에서 배부르면 사실 안 싸운다고. 맞아, 맞아. 아, 그 대사 네, 이거 네, 그러니까- 그거죠.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영도력의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먹고 많이 먹여야 돼. 난뭐 많이 먹여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여러모로 배가 골무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무솔리니나 파시스트 좋아하고 일본 뭐 우리가 민족의 개조가 되면 좋겠고 하는 중에도 그럼요. 윤봉길과 이봉창은 그러니까. 묵묵히 폭탄을 갖고 혹시 뒤에서 뭐 먹었나? 맛있게 뭘 먹었나? 내가 차서? 자 이렇게 해서 네. 혁명을 꿈꿨던 수많은 그 독서가들이 정말 엊그제처럼 살아있었던 것 같다. 엊그제. 근데 이건 진짜 읽어봐야 돼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역사 대략 좀 훑어볼 수 있어요. 근현대사 그냥 관심 있는 분도 그냥 읽으셔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역사 접근 역사책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연표를 외우는 방식의 그 고통을 벗어나서 이렇게 주제별로 맞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키워드. 이렇게 가면 재밌겠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 읽어볼 수 있고.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우리 끝으로 한 마디씩 나누고 맞추고 싶은데 이제 독서나 독서 나에게 비밀 독서회 나한테 독서 모임은 어떤 게 있었을까 그런 게 얽힌 얘기 좀 나누고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좋네요. 네. 어떠세요? 나의 독서회. 전 딱 생각나는 독서회가 있는 게 저희 동네에 되게 맛있는 케이크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맛있겠다. 책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책이 그냥 뭐 이런 베스트셀러 이런 게 꼽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책들이 막 엄청 본인의 많이 선택한. 네. 선물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책들을 꼽아 놓으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독서 모임을 조금씩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뭐 한 6년 전에부터 이제 다니던 야. 모임이 있는데 케이크 가게인데. 네. 그 혹시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네. 중에 그 작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빵가게 빵가게 아저씨와 그 아이를 잃은 부모 사이에 이제 이야기를 다룬 건데 마치 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포근한 느낌을 주는 뭔가 이제 이웃 간의 따뜻함 그다음에 포근한 장소, 맛있는 케이크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 언젠데 그게? 케이크네. 사실 전 지금은 안 나가고 있지만 최근까지 했던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멤버들은 다 하고 오케이, 계세요. 오케이. 네. 그 이름이 뭐예요? 거기 그 독서의 이름은? 월령. 왜냐면 거기 카페 이름이 미령이거든요. 어허.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해서 월령. 야, 되게 월령공주인 줄 알았는데. 네, 월령. 네. 월요일에 만난다 해서. 월령 멋있다 그죠? 예.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어. 당장은 이제 독서회보다 추천을 받아서 그 책을 읽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책을 읽고 눈이 번쩍 뜨인 약간. 저는 의외로 저는 본인에게 독서에는 눈이 번쩍 뜨임이에요? 아니요 그 독서회가 그 책이 저희 눈을 번쩍 뜨게 해준 책의 경험이 있는데 책의 경험. 예, 그건 이제 정희진 선생님의 페미니즘의 도전. 우리 복퍼에서도 같이 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추천해서 한 거죠. 그 전에 처음에 그 책을 읽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저 역시도 이제 어떤 언어로 정리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 나의 언어를 그러니까
물론 정희진 선생님의 언어를 빌려서 나도 처음에 접하게 된 어떤 정리된 개념들이지만 생각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점점 찾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경험이었달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물론 공식적인 독서회는 아니었지만 그냥 공감대뿐만 아니라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까지도 고민하게 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진짜로. 그렇구나. 그래서 왜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 책이 쉽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내가 공감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도 그런데 그걸 끙끙대면서 읽는데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뭔가 눈앞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이제 독서 모임하는 것 중에 질의응답이라고 그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로서의 질 그리고 실제 질문하다 문 넣어보는 데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고 그동안 되게 여성이 성적으로 많이 억압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들여다보거나 고민해 볼 기회조차 없었던 여성들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컥울컥하고 내가 그동안 억압되어서 내 몸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던 그런 역사들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얘기하는 막 우리가 막 진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같이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부분을 이렇게 억압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모르고 살았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기회가 아직 지금도 있고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또 저한테는 되게 뭉클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요. TK님 어떠세요? 저는 뭐 약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복판 모임이 저에겐 독서 모임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할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할 말을 잃어버렸네. 그렇지. 복팟이야말로 저기가 지금 맞아. 저한테는 사실은 딴짓해가지고. 독서 모임이에요. 네. 근데 맞네요. 똑같죠. 동의. 저희가 책을 읽고 같이 맞아. 저희 제가 생각을 너무 나누고 직업적으로 접근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회사를 다니더니 이게 그러네요. 나오네. 그래서 나오죠. 네. 아 근데 복팟이 저한테 독서 모임인 이유는 이 알아요 저. 뭡니까? 여기서밖에 책을 안 읽으니까요. 정답? 정말 저 얘기도 분명히 맞고 근데 요즘 회사 다니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좀 독서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떤 삶의 어떤 살아내야만 된다는 예만 천착되게 되니까 사실 책 읽는 것 자체도 너무나 쉽지가 않거니와 그냥 모든 관심사가 그냥 내일 뭐 해내야 되는 거에만 이제 몰입이 돼 있으면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간사할 때가 훨씬 더 눈이 좀 많이 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 협소해진다는 게 느껴지고 좀 바보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넓힐 수가 있나. 또 거기에 서 오는 좀 답답함도 좀 있는 것 그럴 같고 수 있을 것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무슨 의미지? 뭐 이런 그냥 그렇구나. 생존을 위해 어느 맞네요. 순간 살다 간 태경이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너무 서글플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지식을 나누고 또 그냥 뭐 꼭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요즘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저의 갈증을 같이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 좀 저는 이 시간이기도 하고 야, 물뚜껑 닫아. 해결해주지 마. 그랬구나.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생각이 좀 잠깐 났습니다. 감동입니다, 진짜. 저한테도 물어봐주세요. 저한테 옷장님한테. 저는 돌아보니까 뜻밖에도 독서회를 안 한 적이 없어.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뜻밖에도. 역시 네. 그냥 이제 혁명만 하시면 되겠네요. 혁명만. 책 모임 날숨에. 근데 하나 고백하는 거는 네.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권위자에게 전문가에게 들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사실은 배움이란 많이 배운 사람한테 모르는 자가 앉아서 위에서 아래로 받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소그룹 같은 독서 모임은 좀 부산스럽다. 막 주제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꽤 오랫동안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했던 독서 모임은 제가 누굴 가르치는데 수단으로 쓴 거지. 제가 리더로서 강의하려고 조그만 애들 데려다 놓고 한 거야. 그건 제가 생각하는 독서 모임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지식의 나눔이니까. 그치.
이거 앉혀놓고 이제 막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었지? 오케이. 근데 그게 소그룹이야 나한테. 그렇지. 근데 그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까 나오는 비밀 해독이 독서의 아니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이 복음 연구소 하면서 독서회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하는데 어느 날 저도 그 생각이 깨져버렸어요. 진짜 배움은 다양한 각도로 이 어떤 사실에 접근해서 들어올 때 반짝반짝 빛나고 깜짝깜짝 놀랜다 내가. 아, 내가 실제로 배움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을 때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독서 모임이 너무 즐거워졌어. 그전에는 이제 강의의 또 다른 형태, 제자 훈련의 또 다른 형태로 봤다가 연구소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독서회는 진짜 그 지식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역사가도 있고 역사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똑같은 텍스트를 갖고 역사가가 얼마나 불리는 각자 반응하는 방식이 불리- 너무 다르니까 지뢰 게임에 그 확 열리는 순간 있잖아요. 왜? 지뢰 게임 같은 거 하면 오. 지렛게 그런 해본 적 순간을 없어. 계속 경험하니까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은 포기할 수 없다. 감동적이다. 왜냐면 계속 뭘 건지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거기서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씨 계속 그렇게 뭘 건져드려야 돼. 저는 그래서 메모를 엄청 해요. 이게 발제 다른 남들 얘기 사람 들을 때 이렇게 저한테는 엄청난 이 저 기회거든요. 이 정보 얻는 게. 맞아요. 하여튼 진짜 그런 그래요. 독서회이기 때문에 복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뭔가 훈훈한데요. 네. 아 훈훈합니까? 아 좋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네. 경청의 기회, 네. 배움의 기회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혹시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할 말 더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확 끝내려고 배고파. 아, 배고파요. 뭐 하나 저 해보려고. 오랜만에 퀴즈 준비해 왔어요. 합시다. 그건 해야지. 그건 해야지. 자 그러면 돌아온 우리 TK 귀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귀를 쫑긋 여시고. 네. 어려워? 쫑꽃. 난이도면?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오늘 별이 4개짜리예요. 아니 아까 보니까 열심히 적었던 게 저거랬구나. 적었던 게 아니라 퀴즈였네. 아,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 어쩐지. 책임감이 있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 모두가 출제하고 마는 거야? 이거 출제하고 마는 거든가? 아 우리는 고민하고 정답은 이제 우리는 그렇지. 말하나. 우리는 모르는. 그래도 같이 풀어주세요. 그래. 힌트를 주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저희 책에 여러 가지 이제 사상가들도 나오고 또 특별히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중요한 어떤 이 독서의 영향력을 받은 벌써 인물들 어려운 것 네, 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후반부에 굉장히 또 저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를 위해 이 책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독서 모임이 나와요. 네. 독립운동사 또 이 저항의 싱크탱크이기도 했고 사상적인 모체였던 이 독서회가 비밀 독서회인데요. 이게 또 비밀 독서회라 그럴 비밀 뻔했는데. 독서회예요. 비밀 독서회라는 게 나왔어 이 책에? 비밀 독서에 저희도 아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어요. 특별한 독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너무 어렵다. 모든 회원이 평등하게 토론을 하면서 또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또 그 사상을 발전시켰던 이 훌륭한 독서 방법, 비밀 독서의 독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몇 글자? 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늘 아시죠? 주관식은 좀 너무 좀 야박하니까 너무 제가 비인격적이야. 객관식을 제가 또 준비했어요. 1번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문독.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1번 문 문독. 달나라에서 보는 거, 문 열고 보는 거. 국가의 독해.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2번 낭독. 낭도 낭패다 이거 참 어렵네. 3번 통독. 이 성경이 붙죠 그 앞에는 성경. 통독. 이거 무슨 말? 벌써 좀 어려워지죠? 통째로 읽는 거. 감독. 5번 봉준호? 주경야독. 너무해. 6번 중독. 저 7번. 7번. 악독. 내가 말하려고 7번 아니야. 7번 뭐? 7번 뭐? 7번 대독. 아쉽네. 7번 해독. 뭔가 8번 회독. 9번 구독. 유독. 구독. 9번 구독. 구독 괜찮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 중에 정답이 답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아, 뭐야? 우리- 10번은 뭔데요? 10번은 없어요. 9번까지입니다. 네. 9번 구독까지가 네. 복이었어요. 살짝 지나갔어 지금. 아니, 못 지나갔어요. 들었어. 정답 지나갔습니다. 봐, 이렇게 지금 난이도가 있죠. 예. 다시 한번 쭉 읽어주세요. 뭘 다시? 복원이 안 돼. 보기만 보기만. 보기만. 알았어. 1번 문독, 2번 낭독, 3번 통독, 4번 감독, 5번 주경야독, 6번 중독, 출제했네. 7번 해독, 8번 회독, 9번 구독. 발음 중요하네. 구독이네. 구독. 발음 중요해. 구독과 구독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까지 재밌다. 예, 저의 맞추시는 퀴즈까지 분께는 했습니다. 뭐가 있죠? 옷장님? 뭐가 있을 거예요. 아, 오케이. 뭐가 있겠지 뭐. 연말이니까 좀 더 화려하게 가죠. 뭐가 있을 거고 이 책을 선물로 드릴까? 오, 너무 괜찮아. 그래도 되겠다. 너무 네, 좋아하시겠네요.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이야, 대박. 아, TK 퀴즈까지 해서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네. 우리 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제 그죠? 연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음에 독립 복연에서 만나요. 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